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40대 여성 이씨. 그녀는 이혼을 한 후에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으로부터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는데요. 그걸로 애들 생활비에 교육비까지 내기엔 부족했죠. 그래서 그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는 생각으로 알바를 시작합니다. 동시에 친정 부모와 함께 살면서 아이들 양육을 맡길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점점 삶의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죠. 그러던 2013년 7월 24일 저녁 7시 반. 이 씨가 외출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날 회색 티셔츠에 연두색 가디건을 걸치고 청바지를 입은 채 언니한테 남자친구를 만나고 오겠다며 집을 나섰죠. 하지만 그날 밤 이 씨는 귀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0대 성인 여성이잖아요. 가족들이 크게 걱정하진 않았죠. 근데 문제는 다음날 점심이 넘도록 연락 한 통이 오지 않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수상하게도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고요. 결국 오후 2시 반, 언니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당시 경찰은 40대 여성의 실종이다 보니 단순 가출이 아닌가 의심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 언니는 단호하게 그럴 리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 동생이 어제 평범한 데이트를 나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하려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외출하기 전에 언니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 남자를 의심해야 돼? 라는 당부도 했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듣고 있던 경찰이 물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남자친구분 성함이 어떻게 되죠? 잠시 후 밝혀진 그 남성의 정체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경찰서에 있던 모두가 알고 있는 인물이었죠. 그는 군산경찰서 소속 40살 정완근 경사입니다. 이 사람이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에요. 평소에 가정에 굉장히 충실하고 자상한 성격이고 애척을 하고 소문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실종자가 사귀던 남자친구? 그럼 불륜이잖아요. 경찰도 이걸 듣고 납득하기 어려웠지만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비밀에 가려져 있던 이 두 사람의 관계는 2012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1년 전이죠. 사실 처음부터 어긋난 만남이었어요. 정완근이 동료 경찰관 A씨를 통해서 여성 E씨를 소개받았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녀가 그 동료의 전 애인입니다. 근데 이제 동료의 전 애인인데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눈이 맞은 거예요. 이게 일반인 시선에선 좀 이해가 힘들죠. 완전 개판 같으니까요. 어쨌든 둘의 관계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요. 매일같이 달콤한 문자가 오고 갔죠. 종종 남몰래 데이트도 즐겼고요. 하지만 만난 지 8개월 만인 2013년 4월부터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 간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된 그달에 주고받은 연락을 봤더니 고작 전화 4통, 문자 6건에 불과하더라고요. 사실 이것도 여자 쪽의 일방적인 연락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두 사람의 관계가 거의 끝에 다다른 거잖아요. 근데 왜 이 씨가 사라진 걸까요? 우선 경찰은 동료 정완근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완강하게 내연관계를 부인했어요. 이 씨와 만난 적이 있는데 5번밖에 안 만났대요. 그리고 그렇게 주고받은 문자는 단순한 안부에 불과했다고 설명합니다. 오히려 너무 연락이 많이 와서 스팸으로 차단했다고 말하고요. 그 다음으로 경찰은 그 중요한 24일, 그러니까 이 씨가 실종된 그날의 행적을 물었습니다. 정완근이 말하길 저녁 7시쯤 퇴근을 하고 낚시를 갔대요. 근데 마땅한 자리를 찾지 못한 채 결국 밤 10시에 집에 돌아왔다라고 진술합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봤거든요. 이동 동선은 진술과 일치했죠.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완근은 평소에 경찰복을 입고 퇴근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24일에는 유독 사복 차림이었고요. 또 다음날 출근했을 때 얼굴에 핥힌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팀이 계속 추궁을 하니까 정환근이 돌연 다른 논쟁을 펼칩니다. 아니, 이렇게 지금 자정이 넘도록 영장도 없이 조사하는 거 이거 불법 아니야? 경찰이잖아요.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강압 수사를 당했다면서 고소를 막 언급하면서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에 구체적인 조사 시간 조항은 없어요. 하지만 장시간 조사를 할 경우 이게 불법 수사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길어도 8시간 이내, 그러니까 즉 당일 수사 정도를 적정선으로 본다고 해요. 결국 수사팀은 정환근을 풀어줍니다. 그런데요, 다음 날인 26일 아침 그의 행방이 묘연해져요. 자기 직장인 경찰서에도 무단 결근을 했고요. 애초에 지난밤에 조사받고 아예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이 막 확인을 해보니까 차를 몰고 강원도 영월군으로 갔어요. 경찰은 이걸 도주로 판단했죠. 곧장 수배령이 내려집니다. 특히나 영월군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여요. 다행히도 그날 오후 6시쯤에 영월 한 대학교 인근 다리에서 그가 타던 소렌토 차량이 발견됩니다. 경찰이 서둘러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거든요. 그랬더니 피해자 이 씨가 실종된 24일 저녁 7시부터 밤 9시 45분까지의 딱 그 기록은 이미 삭제되어 있었어요. 자, 정환근은 지금 없어요. 차만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디로 간 걸까요? 핸드폰도 없는 상황이라 추적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격자 탐문도 집중했지만 그를 봤다는 사람은 5일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죠. 그렇게 수사가 답보에 빠져 있던 그때 7월 30일 아침 7시 돌연 군산시 대야면 검문소 인근 콩밭 농수로에서 실종됐던 이 씨의 소지품이 발견됩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날카로운 물건에 옷이 찢긴 상태였어요. 그 옷과 소지품이 발견된 거죠. 근데 혈흔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경찰이 곰곰이 생각을 해요. 아니, 옷이 왜 여기에 있을까? 여기서 경찰은 정환근이 지금 영월 쪽에서 도망을 갔다가 다시 군산으로 돌아와서 버린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수로의 위치가 굉장히 눈에 잘 띄는 곳이었대요. 그래서 혹여나도 이제 며칠 전 피해자가 변을 당한 상황에서 여기에 옷이 남겨져 있었다면 누군가 이미 발견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때부터 경찰은 군산 쪽에서 정환근이 잘 갈만한 그런 연고지를 중심으로 잠복 근무에 들어갑니다. 여기저기 수사를 했지만 계속 허탕이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아주 의외의 곳에서 소식이 들려왔죠. 8월 2일 저녁 6시, 이번에는 충청남도 부여군입니다. 백강지구대 소속 45살 이휘경 경위가 그날 퇴근을 한 후에 논산시 취암동 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문득 한 남성이 눈에 들어와요. 등산 가방을 메고 자전거를 끌고 있더라고요. 온몸이 땀에 젖어 있고요. 사실 등산하고 나와서 좀 땀이 젖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희경 경위는 평소에도 강력사건 용의자의 수배지를 자주 확인하는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얼굴을 익혀두는 동시에 이걸 또 휴대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두기도 했고요. 아니, 근데 그 등산복을 입은 남성의 얼굴이 뭔가 이제 낯익더라고요. 그래서 이희경 경위가 얼굴을 좀 확인하고자 조심스럽게 남성을 앞질러 가는데요. 눈이 딱 마주칩니다. 예상이 적중했어요. 그는 바로 며칠 전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정환근이었던 겁니다. 자, 이희경 경위가 은밀히 계속 그를 미행했어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논산 오거리의 PC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경희가 곧바로 지구대에 신고해서 지원 와달라 요청을 했죠. 정환근은 아무런 낌새도 눈치채지 못한 채 PC방에서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지구대가 PC방을 다 들이닥쳤죠. 이희경 경위가 단번에 그를 체포합니다.
그렇게 정완근의 도주는 10일 만에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체포가 된 후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조차 주장하지 않았고요. 그냥 묵묵히 앉아 있어요. 자백을 하면 자기가 쌓아온 모든 커리어를 잃을 게 뻔하니까 일단 묵비권을 행사하는 듯 했죠. 수사팀은 그의 입을 열기 위해서 지인과 가족 그리고 가까웠던 동료들까지 모두 협조를 구합니다. 다 가서 이제 진실을 말해라. 자백해라. 지금 자백하는 게 낫다. 끈질긴 설득 끝에 드디어 정완근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완근의 진술을 토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사건 8일 전인 7월 16일 이 씨가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2줄이 선명히 찍힌 임신 테스트기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당황한 정완근은 이거 내 아이냐? 나는 가정이 있다. 낙태를 해라. 말합니다. 사실 이미 두 사람은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진 상태였는데 어쩌라는 건지. 그리고 또 행여라도 불륜이 드러나면 자기 가정도 파탄되고 경찰직까지 잃을 거예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근데 내가 아빠인 게 맞아? 라는 의심도 들었대요. 사실 여성 이 씨는 전 연인이던 동료 경찰관과 일주일에 한두 차례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그녀는 정완근이 아이 아빠라고 확신을 했고 그가 요청한 대로 낙태를 할 테니 위로금을 달라라고 요구했죠. 정완근은 결국 돈을 마련하기 위해 적금을 해지합니다. 수표 400만 원과 현금 100만 원을 인출했고요. 그 중에 300만 원 정도를 이 씨에게 건넬 생각이었어요. 사건 당일인 2013년 7월 24일 저녁 8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정완근이 그녀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옥구읍 저수지로 향했죠. 차를 한쪽에 세운 후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때 정완근이 준비해둔 그 위로금 300만 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피해자가 너 지금 꼴랑 300만 원으로 입을 닦으려고 하는 거야? 더 내놓으라고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급기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가족들한테 다 알리겠다 라면서 정완근의 핸드폰을 뺏으려고 하자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정완근의 얼굴을 핥히게 되는데요. 순간 정완근은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니 사실 내 자식이 아니라 다른 놈의 자식일 수도 있는데 나한테 돈까지 뜯어내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알린다고? 내 인생의 최대 위험 요소가 지금 눈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정완근은 그녀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후 이 씨는 몸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졌고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죠. 이제 남은 건 시신 처리였습니다. 고민하던 정완근은 그곳에서 5km 떨어진 회연면 월연리의 폐양어장을 떠올렸습니다. 거기가 워낙 악취가 심해요. 그래서 시신을 두고 시간이 지나 부패하더라도 냄새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폐양어장에 도착한 정완근은 근처에 차를 두고 시신을 들쳐매게 되거든요. 그리고 20m를 걸어갑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여러 차례 시신을 떨어뜨려서 흙투성이가 됐다고 해요. 잠시 후 그는 유리 조각을 주어서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다 찢어냈어요. 자, 여기서는 사실 그간 경찰로서 배워온 범죄자들의 수법을 최대한 꺼낸 건데요. 실제로 옷을 입지 않고 나체가 된 시신은요. 공기와 햇빛에 직접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분이 빠르게 증발한다고 합니다. 또 미생물과 곤충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부패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정완근 생각에 그렇게 빠르게 백골화가 되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외형을 알아보기 힘들고 또 DNA 확인도 어려워질 거라 생각한 거죠. 또한 아까 목을 졸라서 살해했는데 질식사의 경우에는 설골이 부러지지 않는 한 사인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경찰로서의 현장 지식을 총동원한 후 정완근은 나무 판자 아래 시신을 숨겨두고 유유히 그곳을 떠납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빠르게 수사가 시작된 거예요.
7월 26일 새벽 0시에 강압조사다 어쩌다 해가지고 경찰서를 겨우 빠져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범행이 드러나는 건 시간 문제겠더라고요. 그렇게 정황근은 바로 도주를 했고 강원도 영월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자기 차를 계속 이용하면 추적이 쉽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서 차를 버리고 이후에는 도보로 움직였죠. 대중교통마저도 CCTV에 찍힐 것을 우려해서 최소한으로 이용했다고 해요. 다음 날 아침 영월군 시장에 가서 티셔츠, 바지, 모자를 구입해서 변복을 했고요. 바로 시외버스에 탑승합니다. 목적지는 다시 군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녁 8시쯤에 버스터미널에 도착을 했죠. 이후 택시를 타고 향한 곳은 시신을 유기한 그 폐양어장이었습니다. 보니까 경찰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듯해요. 또 부패도 빠르게 진행 중인 것 같고요. 하지만 바로 이때 정황근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습니다. 아무리 백고라 되더라도 유류품이 있으면 신원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급히 주변에 있던 이 씨의 옷가지를 수습했고 거기서 약 10km 떨어진 인근 콩밭 농수로에 버렸던 겁니다. 밤 11시 다시 터미널로 돌아왔고요. 거기서 11km 떨어진 익산 목천동으로 걸어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막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건 동선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추적에 혼선을 주려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전주까지 걸어가려고 했대요. 근데 발이 너무 무거운 거야. 결국 새벽 5시 반쯤 택시를 탔고요. 전주의 한 여인숙에 들어가서 이틀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다 29일 자전거 사서 다시 충청북도 논산으로 향했죠. 여인숙에서 4일간 은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8월 2일입니다. 계속 있기만 둬도 불안하고 뭔가 이제 사건에 대한 어떤 진전이 있는지 기사가 나왔는지 그걸 확인하러 PC방에 가던 길에 형사에게 꼬리가 잡혔던 겁니다. 정황근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가장 먼저 폐양어장을 수색했고 거기서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장기는 빠르게 부패된 상태였고요. 목 설골이 골절된 상태였어요. 이건 앞서 범인의 진술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는 게 확인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머지않아 수사가 난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국과수 부검을 맡겼는데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자, 좀 정리해 볼게요. 이 씨는 7월 16일 정황근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8일 뒤인 7월 24일 날 살해됐어요. 사실 임신 초기의 경우 태아는 모체의 장기와 함께 부패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산부인과 진료를 받지 않아서 공식적인 기록도 없는 상태고요. 즉 그 말은 그녀가 임신을 했는지 그 진실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임신 사실을 알린 날보다 5일 전인 7월 11일이에요. 이 씨가 또 다른 내연남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 생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 발견됩니다. 물론 이게 여자는 이제 임신 초기에 착상혈이 나와요. 그걸 생리로 오인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진위를 가릴 수는 없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냐? 이 씨가 임신을 했고 그에 따른 이제 낙태에 대한 위로금을 요구했다는 범인 정황근의 진술이 진실인지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턱대고 범인의 진술만 믿었다가는 또 다른 진실이 묻힐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두 사람이 연락을 주고받았으니까 죽은 이 씨의 휴대폰을 좀 검사해보면 되지 않냐 싶은데 정황근에 따르면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핸드폰을 폐양어장에 떨어뜨렸대요. 그래서 경찰도 그래? 우리가 가서 수색해볼게. 현장 다 뒤졌죠. 근데 안 나와요. 어쩌면요. 그 안에 절대로 공개되어선 안 될 어떤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진술들이 다 정황근의 말을 토대로 만든 거다라고 했고 그의 진술을 지금 100%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는 이 씨를 꽃뱀으로 몰았는데요. 반면에 유족들의 입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씨는 이혼한 상태였고 전 남편에게 매달 200만 원의 양육비를 받았어요. 또 아르바이트도 했고요.
즉 돈이 없어서 꽃뱀을 할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유족에 따르면 이 씨는 낙태 병원비 80만 원과 약값 40만 원, 총 120만 원 정도를 요구했고 이후에는 정환근과의 관계를 청산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환근이 이제 자기 형량을 좀 줄이려고 피해자가 먼저 나를 협박했고 나는 그 분노에 죽인 거다. 이러면서 죽은 이를 이제 명예를 훼손한다라고 분노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요, 사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여파가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살인범이었으니까요. 숱한 논란을 뒤로 한 채 2013년 11월 1심 재판이 열렸죠. 일단 검찰은 그에게 20년을 구형했어요. 하지만 재판부는 좀 더 너그러웠는데요. 물론 정환근이 범행 부인하고 은폐했고 또 경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점은 심각하게 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해서 수사를 도왔고 또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징역 14년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2014년 3월과 5월에 진행된 항소심,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됐고 형은 결국 14년으로 확정됩니다.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1심 재판 당시 정환근의 아내가 법정에 나왔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을 변호했는데 지난 1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외도는커녕 단 한 번도 폭력을 행사한 적도 없고 늘 아내와 자식을 살뜰히 챙기는 자상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변호사 또한 정환근 한 사람만 보지 말고 그의 가족을 위해서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했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선처를 바랄 때는 그 원인이 유족의 용서나 최소한 범인의 어떤 반성하는 자세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잊지 말아야 할 건 부모를 잃은 건 정환근 자식들만이 아닙니다. 사망한 이 씨의 아이들 또한 경찰의 손에 어머니를 잃었죠. 사건은 법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딘가 이 사건은 좀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어요. 이 씨의 휴대전화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걸 그렇게 굳이 숨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임신과 금전 협박으로 인한 살인이었을까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끔찍한 진실이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또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흔히 우리가 민중의 지팡이라고 표현하는 직업이 바로 경찰관입니다. 걸을 때 도움을 주는 지팡이처럼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든든한 존재를 의미하죠. 하지만 아주 간혹 그런 기대와 명예를 철저하게 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이름이 우범곤인데 금사파에서 다룬 적이 있어요. 경찰 신분으로 무려 62명의 주민들을 학살한 정말 대한민국 최악의 경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경찰의 윤리를 저버리고 최악의 범죄자로 전락한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때는 2013년 4월, 미야기현 센다이시의 한 술집에서 흥미로운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일명 미덥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서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친분을 다지는 자리였어요. 동호회 같은 거죠. 근데 이날 참석자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싱글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 중에는 당시 도호쿠 복지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22살의 여성 시라타 히카루도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이 미야기현에서 멀리 떨어진 야마기타인데요. 사회복지사 꿈을 안고 여기에 와서 지금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졸업이 가까워오니까 졸업하기 전에 좀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인연을 쌓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모임에 나오게 된 거죠. 그런 그녀에게 남성 한 명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26살의 미즈우치 타카시.
자기를 이 미야기현의 출장 온 경찰관이라고 소개해요. 그 당시 이제 동일본 대지진이 벌어지고 막 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거든요. 이 미야기현이 상당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찰이었던 타카시가 복구 지원을 위해서 여기에 파견이 된 상태였고요. 중대한 국가의 어떤 일을 한다라는 그의 설명에 학생이었던 히카루는 큰 흥미를 보이게 됩니다. 워낙 히카루가 평소에도 남을 돕고 봉사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재해 복구 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했죠. 그렇게 서로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둘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특히나 이 타카시란 남성이 얼굴도 괜찮고 유머 감각이 좋아서 아주 상대를 편안하게 이끕니다. 사실 무엇보다 외모 워낙 훤칠해요. 게다가 이제 경찰이잖아요. 평소에 검도로 단련된 아주 탄탄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실 딱 봐도 좀 매력적인 남성 타입이죠. 그날 모임은 어느새 2차로 넘어가게 되는데 분위기가 좀 무르익으면서 이 타카시가 히카루에게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요. 마음을 표현한 거죠. 난 너가 마음에 든다. 근데 이게 이제 히카루도 처음엔 좀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마냥 싫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 SNS와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모임이 끝난 후 몇 번의 데이트 끝에 마침내 핑크빛 연애를 시작합니다. 히카루에게 남자친구 타카시는 정말 완벽한 애인이었어요. 경찰 중에서도 특히나 근무 성적이 우수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순경장이라는 그런 명예로운 직함이 있대요. 그걸 그 사람이 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성격도 다정해, 외모도 안 빠져,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이 남자가 가끔 일이 너무 바빠서 좀 연락이 뜸할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히카루는 행복했어요. 실제로 친구한테 내가 태어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많이 좋아해 본 건 처음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간 연애 시작하고 그 풋풋한 마음이 좀 잘 느껴지죠? 하지만 불행히도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2013년 가을이 되면서부터 부쩍 남자친구와 연락이 안 되는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바쁘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디 스노보드 타러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점점 데이트를 취소하는 일도 잦아졌고요. 결정적인 사건은 2013년 12월 히카루의 생일날 벌어져요. 여친 생일이잖아요. 근데 타카시가 한 통도 축하 메시지, 전화 하지 않는 거예요. 선물도 당연히 없고요. 히카루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이 남자의 마음이 식었구나 깨달았고 헤어짐을 이제 마음을 먹게 돼요. 근데 여전히 너무 사랑했잖아요. 그 마음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한편 이런 와중에도 히카루는요. 사회복지사가 되겠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랑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암으로 잃게 된 아픈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그 말기 암 환자들을 돌보는 복지사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렇게 매진을 했고 마침내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2014년 7월 대학을 졸업했고 오사카에 있는 한 대학병원에 취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사카니까 이제 미야기현을 떠나야겠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남자도 만날 일 없고 나도 마음이 좀 정리하기 쉬워질 거다.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그 비슷한 시기에 타카시 역시 그동안의 발령 업무를 다 마치고 원래 근무 지역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거기가 바로 오사카였던 거예요. 결국에 이도 저도 아닌 이 두 사람의 어정쩡한 관계는 오사카에서도 계속됩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둘이 이제 여전히 사귀는 관계예요. 타카시가 종종 히카루네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근데 또 정작 자기가 사는 집은 부모님하고 같이 계시기 때문에 공개할 수가 없다. 이런 식이에요. 주소도 안 알려주고요. 잘 지내는 듯 하다가 또 갑자기 한 3, 4일간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완전히 나쁜 남자 스타일이죠. 결국 히카루는 이거 진심이 아니다
싶어서 참다 못해 이별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 돌아온 건 비웃음이었습니다. 타카시가 뭐라고 하냐면 너 나 좋아하잖아. 그럼 나도 너 좋아해. 우린 못 헤어져. 참 히카루는요 약간 나쁜 남자 타입에 더 끌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헤어짐을 얘기하고도 이 남자한테 계속 끌리고 마음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자기만 힘들어. 연락 안 되면 속 타들어가고 그러다 또 답장 오면 하면서 막 마음 풀리고 얼른 이 굴레에서 벗어나야 할 텐데 제가 더 걱정이 되네요. 그러던 2015년 1월 12일입니다. 히카루는 집에서 별 생각 없이 페이스북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늘 그래왔듯 남자친구 타카시의 계정에도 들어갔죠. 그렇게 스크롤을 막 내리던 중에 지인이 올린 댓글에 시선이 고정됩니다. 결혼 축하해. 둘이 오래 잘 살아. 결혼이요? 히카루는 막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설마 장난친 거겠지. 하지만 뒤이어 첨부된 사진에 그녀가 완전히 패닉에 빠져듭니다. 사진 속 행복하게 웃고 있는 신랑 신부 중에 이 신랑은 누가 봐도 자신의 남자친구 타카시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 처음 보는 낯선 여성이 서 있었죠. 와, 이거 너무 충격이죠. 그렇게 드러난 진실은요, 너무도 추악합니다. 사실 타카시에겐 예전부터 교제해온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녀가 오사카에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야기현으로 발령을 받았죠. 그래서 갔어요. 거기서 히카루를 만나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교제를 한 겁니다. 동시에 원래 만나던 여친하고 관계도 계속 유지하고요. 그러니까 여친도 히카루의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오사카로 돌아오게 된 2014년 여름, 그는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히카루와의 관계도 정리하지 않았고요. 그 결혼식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해요. 주례를 맡은 친구한테 야, 너 오늘 찍은 사진 절대 SNS에 올리지 마라.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왜 그래? 결혼식 사진인데 왜 못 올려? 그랬더니 내가 아직 사실 정리 못한 여자가 있거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막 친구들이니까 야, 어떤 여잔데? 하고 캐물었죠? 그러자 아주 대수롭지 않게 대답해요. 나한테 미친 하나 있어. 근데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카시가 만나던 여성이 히카루 하나가 아니었어요. 그녀를 포함해서 무려 8명의 여성과 동시에 문어발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충격. 히카루가 페이스북에 결혼 사진을 발견한 직후 남친의 친구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결혼이 무슨 말이냐. 난 지금 이 남자랑 이렇게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데. 그러자 그 친구가 즉각 타카시한테 이제 상황을 알려줬죠. 야, 너 들킨 것 같아. 그러자 이때 타카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이렇게 답이 옵니다. 대박, 크크크크. 그러니까 평소에도 히카루를 좀 그냥 심심해서 만나는 여자 정도로 여기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직업이 안정되고 또 잘생겼고 그런 남자가 문어발식으로 바람을 핀 해프닝 정도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죠. 그때로부터 몇 주가 지난 2015년 1월 24일 오사카 경찰서에 신고가 접수됩니다. 직원 한 명이 출근하지 않았는데 연락도 안 되고 너무 수상하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직원이 바로 히카루였죠. 평소에 히카루라면 일찌감치 출근해서 다 미리 업무를 해두는 아주 성실한 타입입니다. 그런 그녀가 말없이 무단결근? 이 자체가 이상했던 거예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즉각 그녀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맨션을 찾게 되죠. 문을 열었더니 거실은 아무 일도 없는 듯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침실에서 이렇게 TV 소리가 나요. 방에 있나 싶어서 갔는데 TV만 그냥 덩그러니 켜진 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경찰이 마지막으로 욕실 문을 열자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히카루가 물이 담긴 욕조 안에서 발견된 겁니다. 몸이 뒤집어진 채 물속에 얼굴이 담겨진 그런 모습이에요.
급히 경찰이 그녀를 밖으로 끄집어냈죠. 근데 기이한 건 또 있습니다. 분명 그녀가 목욕을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목욕을 했으면 이제 옷을 벗었을 텐데 바지와 코트, 양말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더라고요. 심지어 목에는 무언가에 졸린 듯한 사큰이 남겨져 있었고 지금 보면 TV도 켜 있었고요. 또 고데기 전원도 켜 있습니다. 즉 이건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누군가에 의해 변을 당했다고 추측할 수 있어요. 즉시 그녀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숨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바로 현장 감식이 시작돼요. 히카루의 것을 제외한 그 어떤 지문이나 족적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고 보니 경찰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현관문은 잠겨 있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밀실살인인 거죠. 그러던 중 경찰이 아주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물건을 발견하는데요. 바로 전자레인지였습니다. 열어보니까 불에 탄 히카루의 휴대폰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이거 전자레인지 안에 넣고 돌려버린 거죠. 폭발시키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분명 의도가 있는 행동이잖아요. 히카루의 휴대폰이 켜지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사람, 그만큼 그녀와 자주 연락한 사람. 네, 경찰 또한 생각보다 쉽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자친구 타카시였어요. 근데 경찰은요, 사실 사건 초반만 해도 그를 그렇게 의심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딱 보니까 현직 경찰이네? 나랑 같은 직업이네? 아이 경찰이 설마 그랬겠어?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 그를 찾아갔을 때가 사건 당일 아침 9시 반이었거든요. 검도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히카루의 죽음에 대해서는 난 모른다. 황당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경찰도 그래 경찰인데 하면서 일단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얼마 뒤 이 사건 현장 근처 CCTV에서 타카시로 추정되는 남성의 모습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어요. 더 정확히는요. 그가 히카루가 살고 있는 맨션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빼박이죠. 결국 그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사건 발생 다음 날 타카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욱해서 그랬어요.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가 밝힌 사건의 경위는 이러합니다. 히카루는 남자친구 타카시가 그동안 바람을 피웠고 또 몰래 결혼까지 했다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려요. 너 사회적인 벌을 받게 할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그간의 타카시 행각을 경찰에 말하겠다라는 경고성 메시지죠. 그럼 징계는 물론이고 파면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타카시가 정신이 들어요. 막 마음이 급해졌는지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히카루의 맨션을 찾아옵니다. 설득해볼 생각이었다고 해요. 근데 어쩌면 약간 이 순간에 좀 오만이 아닌가 싶은데 히카루 얼굴 만나서 자기 잘생긴 얼굴 들이밀고 아 그런 거 아니야 이야기하면 용서해 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결혼까지 한 남자가. 하지만 실제 상황은 녹록치 않았죠. 히카루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나는 너의 직장뿐만 아니라 너의 부인한테도 이 모든 걸 알릴 거다. 사실 히카루는 굉장히 평소에 온순하던 사람인데 막 이렇게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강하게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타카시도 격분했어요. 니까짓 게 뭔데 내 앞길을 막아. 결국 그는 벨트를 꺼냈고 그걸로 히카루의 목을 세게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지금 체격 좋은 이 경찰관 남성을 쉽게 벗어날 수는 없어요. 끝내 그녀의 몸은 축 처졌죠. 이후 타카시는 자신의 직업인 경찰답게 범행 은폐를 아주 치밀하게 이뤄냈습니다. 먼저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가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받은 뒤에 시신을 그 안에 담궜죠. 왜인지 아시죠? 사망 추정 시간을 조작하기 위해서였어요. 잠깐 설명하자면 사체가 언제 죽었는지 그 사망 추정 시각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일반적인 게 체온 측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한 시점부터 체온이 이렇게 떨어질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떨어졌느냐로 그 시간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타카시가 시신을 일부러 뜨거운 물에 담금으로써 수사에 혼동을 주고자 한 거예요. 또한 결정적인 증거가 담긴 히카루의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훼손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DNA나 지문이 나오지 않도록 곳곳을 슥슥 막 깔끔하게 청소를 해뒀죠. 앞서 이 집에 들어올 때도 후드를 뒤집어 쓴 상태였어요. 하지만 건물을 빠져나갈 땐 아예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비상계단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좀 의문이 들어요. 이게 정말 욱해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의 행동일까요?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시 여론의 반응도 차가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이 저지른 살인이잖아요. 재판에서도 검사가 아니 당신은 약혼자도 있고 결혼까지 했는데 왜 히카루와 헤어지지 않았냐? 라고 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타카시가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검사가 다시 물었죠. 이 만남이 혹시 성행위를 위한 거였냐? 그러자 타카시가 짤막하게 말합니다. 네. 재판 결과 타카시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감옥에 수감 중이죠. 한편 사건이 벌어지고 2년 뒤에 오사카 경찰본부 간부들이 피해자 히카루의 유족을 찾아옵니다. 동료였던 현직 경찰이 이런 사건을 저지른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은 타카시 한 명이 경찰 전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머리 숙여 유가족에게 사과합니다. 이걸로 딸을 잃은 슬픔을 달랠 순 없지만 그래도 약간의 위로는 되겠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한 경찰 타카시. 아니 범인 잡는 경찰이 되랬더니 자기가 범죄자가 되어버렸네요. 한심할 뿐입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 인간 말종이라고 부르는 거겠죠. 여러분은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